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거센 바람과 함께 매서운 꽃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옷장 속에 넣으셨던 겨울 코트와 겨울 패딩 오늘은 다시 꺼내서 꼭 입으셔야 할 만큼 상당히 추운 날씨가 예고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동호, 최종호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후보자 탓으로 돌려서 책임 공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조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사석작전을 펼쳤다라는 때 아닌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석작전, 원래부터 버리는 카드였다라는 얘기인데 과연 이 말 사실인지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민정 라인에서 도대체 무엇을 검증했느냐라는 검증 책임론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후보자 탓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말봅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문회와 언론이 검증의 완결이다. 미리 못 걸러낸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겠죠. 하지만 청와대는 아시다시피 공권력을 동원해서 검증이 가능하고 검증을 해야 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청와대가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다라는 겁니다. 이 청와대의 해명을 두고서 이른바 조국, 조현옥, 조조 라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검증 라인 책임론에 방어막을 친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에서는 정권 초에 장관 임명 강행할 땐 청문회는 참고일 뿐이라더니 이제 와서 청문회가 검증의 완결이라는 것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 3당이 모두 청와대의 검증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26억 건물 투기 의혹에 대해서 특히나 2030 세대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1면에는 이런 신조어를 썼습니다. 진보 꼰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26억 건물 투자에 586 운동권 전체에 대한 반감으로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2030은 이런 댓글을 썼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합니다. 깨끗한 척하면서 뒤에선 돈이 주는 혜택을 다 누리려 한 위선자들이다. 일부 진보 진영에서조차 막판엔 아내 탓을 하는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기득권 586 남성의 윤리적 파탄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사퇴를 하면서 아내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아내 탓을 한다라는 비판도 일고 있는 겁니다. 김 전 대변인에게 10억 대출을 해준 것이 특혜가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도 나눠보죠.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4.3 보궐선거가 내일 모레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율이 무려 14.71%, 15% 가까이 나왔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두 곳에서 펼쳐지는데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지지층 결집,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당의 이해찬 대표는 통영 고성의 표심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여당을 밀어줘라라고 호소를 하고 있고요. 한국당이 만약에 창원 성선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에게 역풍이 불고 황교안 호행에는 순풍이 불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모두 치열합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스페인 대사관 침입 사건에 대해서 북한이 이상하리만큼 계속해서 침묵을 유지했는데 한 달 만에 입장을 냈습니다. 테러다. 조선중앙통신이 북한 외무성 발언을 보도했는데 미 FBI 관여설 등을 주시하고 있다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왜 한 달 만에 뒤늦게 북한이 입장을 냈던 걸까요? 뭔가 입장을 내야 하는데 낼 수 없었던 그간의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의 이야기대로 북한이 정말로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다는 암호해독 PC라도 돈 안 맞은 게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 후보 추대는
황홀한 덫입니다. 특유의 좋은 목소리로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다. 대선 후보에 나가겠다는 얘기인지 안 나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리송한 이야기입니다. 황홀한 덫이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의 어떤 총리의 역할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인이면 더 잘 도울 수 있겠죠. 총리에서 나가겠다는 건지 안 나겠다는 건지 뭔가 여지를 남긴 아리송한 발언들이었습니다. 이번엔 다음 신문입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사진 한번 크게 보시죠. 서울은 꽃이 오는 걸 시샘하는 시샘, 꽃샘 추위로 오늘 상당히 추운데 지금 남녘은 이렇게 벚꽃이 흐드러지게 폈습니다. 참 우리말 예쁜 것 같아요. 흐드러지다라는 표현이 이 사진에 딱 어울리지 않습니까? 진해의 벚꽃 축제가 한창인 모습이 오늘 중앙일보에 이렇게 사진 기사로 실렸습니다. 참 진해는 못 가지만 사진만으로 봐도 참 힐링이 되고 아름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의 변한봉 변호사님 나왔고요. 그리고 정의의 사나이 민주당의 미래 박용진 의원, 그리고 바르다 박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채널A의 베테랑 기자 박소윤 기자와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배윤 박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세 가지 키워드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키워드. 황교안 대표의 사진과 함께 몰랐다. 그리고 청와대 못했다. 뭘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안 했다. 몰랐다. 못 봤다. 안 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하나씩 상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돌직구쇼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부터 전격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보궐선거가 내일 모레. 그런데 황교안 대표의 오프사이드 유세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축구장에서 있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유세 장면부터 함께 보시죠. 황교안 당대표가 축구장에서 이렇게 빨간 점퍼를 입고 유세를 하는데 이게 지금 뒷말이 낳고 있습니다. 축구장에서 빨간 잠바 입고 유세하는 거 축구법 위반이다라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황교안 대표의 유세 장면 봤는데 박소윤 기자, 주말 동안에 각 당이 내일 모레 보궐선거 막판 유세에 총력전을 펼쳤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경남 창원 성산 그리고 통영 고성에서 두 군데서 이루어집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고향이죠. 경남 부산 일명 PK 지역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고향인 만큼 이겨야 할 이유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여기가 우리 텃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지역에서 다 이겨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마지막 주말 동안 굉장히 열의를 갖고 선거전을 펼쳤는데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31일 어제죠. 무려 당 소속 의원 35명이 전부가 통영 고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지원 사격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통영 고성 지역에 이렇게 게릴라전처럼 이제 의원들이 다 흩어져서 후보를 지원해달라라고 이제 지원 유세를 펼치다가 오후에 이제 한 곳에 다 모여서 그렇게 이제 지원을 나선 건데요. 이해찬 대표도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 같은 이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 여당을 지지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한 표를 호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 경남 창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그 황교안 대표가 이미 거기서 원룸을 구해놓고 계속 머물면서 지원 유세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강력하게 선거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데요. 황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표에 취임한 이후에 처음
이제 치러지는 선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곳에서 모두 이겨서 당내 지지 기반을 확고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우면서 굉장히 열심히 지원 유세를 다니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수도권에서는 이 열기가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예. 해당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사전 투표율인데요. 역대 최고치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달 30일 마감된 사전 투표율을 보시면 14.71%, 그러니까 15%에 육박해요. 보통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높아도 12%를 잘 넘지를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14%까지 올라간 것, 그리고 15%까지 가까운 것, 그만큼 해당 지역에서는 굉장히 열기가 뜨거운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열기가 뜨겁다 보니까 오프사이드 유세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황교안 대표의 이 축구장 안 유세, 한국 프로축구협회 지침상 위반이라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선거 입 후보자가 티켓을 산 후에 경기장 입장하는 건 가능하다. 그런데 경기장 안에서 정당명, 기호, 색깔, 한국당 빨강, 민주 파랑 뭐 이런 거 노출하는 거를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법상 위법은 아닌데 프로축구연맹 차원에서 지침을 정해서 이런 건 안 된다라는 지침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어깨띠, 현수막 노출과 명함, 광고지 배포는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축구장 안에서 프로축구연맹 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잠바를 벗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그 영상 혹시 있으면 함께 볼까요? 지금 축구협회 관계자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빨간 잠바를 벗었죠. 벗고 있는 장면도 저희 카메라에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경남 FC, 이 축구 구단이죠. FC 관계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황교안 그 대표하고 강기훈 그 후보자가 갑자기 밀고 들어오신 거예요. 구단이 정치적 활동한 게 아니고 정치인들이 정치 활동을 하신 거고요. 박용진 의원님, 예. 지금 확실히 축구장 안에서는 저 빨간색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잠바, 네. 이 잠바 입고 저렇게 유세하면 안 된다는 게 축구 지침이라면서요. 여러분, 축구장에서 사람 많은데 선거운동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억하시죠? 우리 선수가요, 골을 넣고 나서 세레모니 할 때 독도는 우리 땅, 태극기 한번 딱 흔들었다가, 그걸로 바로 징계되느냐, 안 되느냐 시끄러웠고요. 콜롬비아 선수가 우리 선수들과 경기하다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찢는 이렇게 행동을 했다가 그거 가지고 세 경기인가를 출장 정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피파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국가 간의 대항이나 이런 관계에서 인종, 종교, 정치적인 이슈들 때문에 스포츠가 아니라 정치로 변질될까 봐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국 프로축구 연맹에서 이런 지침들을 가지고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거를 알면서도 우리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후보 진영에서 경기장 안에서 이 행위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바 금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쿨시스터즈가 불렀던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게 당연히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경남FC 관계자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오늘 이제 발표된 그 자료를 보면 심지어는 입장권을 검표하는 과정에서 경호업체 측에서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인은 입장 불가다라고 공지를 했다. 두 번째로 검표원이 입장권 없이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일부는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갔다. 이런 것도 발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렇게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선거활동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렸는데 직원에게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계속 선거운동을 진행하면서 상의 탈의를 요구하자 옷을 벗는 척만 하다가 다시 또 입었다. 아주 그냥 이렇게 깨알같이 써서 이걸 경남FC가 우리 잘못이 아니고 그쪽 자유한국당 쪽 잘못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계속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측에서 좀 심한 오바를 한 거다. 이건 오프사이드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 오바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가 유감의 뜻은 밝혔으나 사과는 안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잘할게. 이게 언급이셨는데 사과는 누가 했냐? 경남FC가 입장을 발표하면서 팬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끼친 점은 사과드린다라고. 경남FC만 오히려 지금 승점 감점되게 생긴 경남FC만 사과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박용진 의원께서는 이거 알고서 그런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 한국당에서는 우리 몰랐다 해명을 냈습니다. 한국당 해명 살펴보시죠. 티켓을 구입해서 입장을 했고 사전에 선관위에 유니폼 입고 입장해도 된다라는 유권 해석을 받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관위에 미리 물어봤다.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줬다라는 거예요.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못이 아니다. 우린 모르고 들어갔다. 그리고 현장에서 탈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바로 환복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弁박사님이 이 해명이 좀 납득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최소한의 사과 입장을 먼저 표명하는 게 옳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선관위 유권 해석을 했다는 부분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한국 프로축구연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침을 어긴 것인지에 대해서 상호 좀 모순된 갈등들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선거 유세 활동을 했던 부분들 때문에 프로축구연맹에 어느 정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축구를 비롯해서 스포츠를 결국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순간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역풍을 맞게 된 사례를 우리가 많이 본 적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스케이트의 윤성빈 선수가 쭉 결승선을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박영선 의원이 떡하니 서 있던 겁니다. 그러면서 평창 패딩을 입고 윤성빈 선수를 금메달을 따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충분한 격려를 하게 되니까 국민들이 아니 저기 정치인이 왜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이처럼 스포츠는 스포츠대로 즐길 수 있는 모습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걸 정치에 같이 함께 연결지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불미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 있다라면은 먼저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황 대표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선거운동을 하는 전반 과정에서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앞으로도 법을 잘 지키면서 지금과 같이 국민들에게 저희를 알리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남 FC 입장을 보게 되면 아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징계를 받게 된다면 강기훈 후보 측에서 경남 도민과 경남 FC 팬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그렇게 입장을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박용진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론이라든가 경남 FC가 지나치게 오버한다. 오버 금지다. 이거야말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서서 이제 스포츠와 정치적 중립성에 말씀을 하셨었는데 피파에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구단과 선수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단에서 오늘 황교안 대표님 오셨습니다 하면서 마이크 주면서 연설 한번 하시죠. 시축 한번 하시죠. 빨간 옷 입고 한번 같이 도시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지 일부러 일부 관중들에 둬서 하는 걸 금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성남 FC 팬인데 FC 서울과 경쟁 관계에 있어서 FC 서울 골탕 좀 먹여야겠다. 제가 친구 5명 데리고 가서 파란 옷 입고 기호 1번 외치고 다니면 서울 FC가 FC 서울이 징계받는다? 그거 아니거든요. 예. 구단 측에서 뭔가 정치적 편향적인 행동을 할 때만 징계를 한다는 거지 이런 불상자 해석까지 경남 FC를 준징계한다.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거는 좀 너무 오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네티즌들도 자료를 찾고 있는데 과거 19대 총선이라든가 지방선거도 보면은 뭐 1번, 2번 가질 거 없이 선거 아니면서 운동장에 들어가세요. 사진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 사안에서 이번에 이렇게 오버를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황교안 대표가 이런 운동장 같은 시설에 가서 빨간 옷을 입고 다닌 것 그것은 잘못한 건 맞습니다. 잘못한 건 맞다. 네, 그렇지. 어쨌든 그 자신의 관람료를 메고 축구를 보러 왔던 거지 내가 정치인들 보러 온 건 아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 건 잘못이기 때문에 운동장 밖에서 하신 것이 맞지 들어온 것까지는 너무 잘못하셨다. 그거는 프로 경기에 대한 에티켓을 어기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비판할 건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렇다고 해서 경남 FC가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여태까지 이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황교안 대표가 너무 오버해서 경기장까지 들어갔다. 이거야말로 좀 지나친 오버가 아닌가. 오버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만큼 열기가 뜨겁다는 것인데 과연 창원선상, 통영고성 결과가 어떻게 날지 그 결과에 한번 좀 저희가 주목을 좀 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오프사이드 유세 논란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공개합니다. 네, 결국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잘려나간 꼬리. 청와대는 조조 라인에 방어막을 쳤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조조 라인은 조국, 조현옥 인사라임을 일컫는 말입니다. 조조 라인의 방어막. 먼저 청와대 윤도한 소통수석의 이야기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해서 걸러낼 수 없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언론의 취재는 검증의 완결로 볼 수 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대변인이 공석이라서 수석이 직접 지명 철회에 대해서 발표를 한 건데 같은 청와대에 계셨던 박정아 대변인. 네. 조동호 후보자가 청와대에 거짓말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건 조동호 탓이다. 그래서 지명을 철회했다라는 거예요. 글쎄요, 조동호 후보자는 지명 철회, 그다음에 최종 후보자는 뭐 자진 사퇴 이런 형식을 띄었지만은 결국에는 그게 그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우선 하나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건 내가 그래도 우리 진영에서 후보자가 이 사람이 과기정통 후보자로 적합하다라고 생각해서 국민들 앞에 물건을 내놨는데 청문 과정에서 이런저런 의혹이 와서 그만둔다고 해서 저거를 저렇게 막 해서 지명 철회라는 방법까지 써서 내보냈어야 되느냐. 그럼 조동호 후보자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어요? 사회적으로 거의 이제 뭐 다른 일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게 결국엔 뭐냐면 우리는 몰랐는데 저 사람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지명 철회를 했다는 청와대의 결단 내지는 무슨 대통령의 결단을 강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과했던 부분은 아니었나 싶고요. 그거는 뭐 좀 차치하더라도 본질로 들어가서 예. 얘기를 하면 사실은 외국 학회에 나가가지고 저런 활동한 거를 검증 과정에 몰랐을 리가 있을까요? 제가 누차 여러 번 얘기했지만 검증 과정에 모든 게 다 올라옵니다. 다 올라오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장관 후보자로 우리가 내놔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민정 라인, 인사 라인, 그리고 또 핵심 있는 비서실장,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통령까지 판단의 문제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다, 아니다. 이 판단이 너무 안이했던 거예요. 이 판단이 너무 안이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장관급 후보자가 벌써 8명이나 그냥 임명 강행하는 상황이 생기고 5명이나 낙마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던 거 아닌가. 그렇다면 조동호 후보자가 잘못됐다고 조동호 후보자를 질책하고 조동호 후보자를 지명 철회라는 방법으로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잘못한 부분은 뭐 있는지 해서 돌아보고 그 시스템과 그 방법을 고치는 게 맞지. 끝까지 검증 문제는 후보자 탓. 뭐 김의겸 대변인 얘기했지만 부동산 문제는 안 했다. 그리고 경기 잘못된 거는 전 정권 탓. 어떻게 맨날 남 탓만 하다가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많은 개각 인선에도 옆에서 관여를 하셨잖아요. 해외 이른바 유령학회에 참석했다라는 것을 조동호 후보자가 청와대에 거짓말해서 죽었다 깨나도 검증 라인에서는 알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국세청, 경찰, 검찰, 국정원 등등에서 평판 조사를 다 합니다. 알 수 있죠, 쉽게. 다 할 수 있죠. 평판 조사를 하고 자기 검증서라고 해서 한 200여 문항에 대해서 검증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몇몇 수성이 모인 상태에서 발표 전에 소위 작은 청문회 같은 거래요. 거기서 다 검증을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발표 전에 대통령 면담하면서 얘기 다 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몰랐대요. 사실은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좌관 한 서너 명만 데리고 조사를 했어도 해외 출장 간 거 다 내라고 리스트 받았을 거예요. 그중에서 체크해보면 이거 해적학회다. 이거 몰랐을 리가 있나요? 다 알고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사실은 문제가 되는 김현철 후보자, 박영선 후보자 보호하려고 조현옥, 조국 수석 보호하려고 조동호 후보자 그냥 내놓은 거 아닌가라고밖에 생각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청와대에서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감사원 즉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검증 라인이 가동되기 때문에 저희 언론에 있는 기자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발빠르고 정확하게 이른바 이 같은 문제 의혹에 대해서 알아내는 게 가능한데 청와대가 몰랐다라고 현재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야당에서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의 비판 직접 들어보시죠. B코드 후보 2명 사퇴 철회시킨 것으로 대충 넘어갈 수 없습니다. 코드 장관 2명을 사실상 지키기 위한 B코드 희생 플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흠결이 큰 김현철 후보와 박영선 후보를 살리고자 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빽없는 일을 가장 먼저 잘랐다고 판단합니다. 청와대는 부실 검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불량품 코드 인사 김현철 후보와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지명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청와대 인사 라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불법, 탈법, 관행, 혁신 방안을 내놓는 것이 개혁 정부가 취해야 할 선택이지. 뭐 진보 보수할 거 없이 야3당 모두가 청와대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을 발표했습니다. 사석작전이란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거 청와대가 미리 기획했다는 겁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의 이야기인데요. 박영선, 김현철 사석작전. 그러니까 박영선과 김현철을 보호하기 위한 사석작전이라는 의미겠죠. 상태가 더 심각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상태가 더 심각한 다른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석작전이다. 이 사석작전, 아군 일부를 버림돌로 내놔서 더 큰 이득을 취하는 작전. 그러니까 도마뱀이 자기 꼬리 내주고 목숨을 건지는 작전이라는 건데, 김면 박사님, 좀 작전이다라는 얘기가 뭐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평당에서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미 공공연하게 나왔던 얘기고요. 한국당이 그래서 이 주말에 있었던 자진 사퇴와 지명 처리가 있기 전까지 2명의 후보가 문제가 있다고 콕 찝습니다. 그 2명의 후보는 조동호 후보자와 최정호 후보자가 아니라 바로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김현철 후보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었던 박영선 후보자를 꼭 찝는 건데요.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애당초 이렇게 문제가 커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청문회를 거치고 나니까 오히려 청문회를 받는 후보자가 아니라 야당의 대표인 황교안 대표랑 소위 말해서 싸움을 걸게 되는 모습으로 넘어가니 한국당 입장에서는 박영선 후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실제로 최정호 후보자, 조동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누가 가장 크게 문제를 삼았냐면 오히려 한국당 같은 보수 야당이 아니라 정의당의 데스노트라고 들어보셨죠? 예. 청문회 때마다 정의당이 너는 안 되라고 하는 데스노트에 적히는 순간 사실 이 정부에서 지명을 철회했던 적이 있는데 이 두 후보자는 진보적인 야당인 정의당마저도 반대했던 후보들이라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밖에 없이 거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현 정부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과연 김현철 후보자와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 끝까지 임명을 강행할 것인지 이제 청문회 정국은 시작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박영선 후보자는 그러면은 어떤 입장을 남겼을까요? 박 후보의 SNS에 이런 이야기가 의미심장한 문구가 올라왔습니다. 향나무는 도끼에 찍히더라도 향을 남긴다. 이 말을 지키도록 노력 중.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은 보통 야심한 시각에 올라오는데 그젯밤에 남겼다는 건데, 박영진 의원님. 나는 향을 남긴다라는 말은 뭐 2명이 낭만하든 말든 나는 끝까지 가겠다. 이런 어떤 강행 의지, 뭐 이런 건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박향선이죠. 박향선. 박영선 의원이 그냥 호락호락하게 야당이 꿀을한다고 꿀고 야당이 바라는 대로 호락호락하게 갈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건 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국민들 앞에 다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아무리 도끼질이 있더라도 내가 뜻을 굽히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 또 악다구니를 쓸 생각도 없다. 그냥 오히려 야당의 그런 비판이 더 좋은 어떤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정도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김병민 박사님께서 그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야당이 뭐 2명을 찍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고 박영선 그리고 김현철 장관 후보자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7명 다 안 된다 했어요. 야당은 다 찍었다. 네. 예. 그중에 꼭 2명만 찍어라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박영선, 김현철인지 모르겠으나 7명 어때요? 다 안 돼요. 예. 그리고 인사청문 보고서도 전부 다 채택 거부하고요. 이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의 작전을 자유한국당이 뭐 사석작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자유한국당의 작전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작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에는 뭐 김의겸 대변인 가만두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박영선, 김현철, 뭐 조동호 막 다 얘기하다가 2명 지금 청와대가 자진 사퇴 그리고 지명 철회라는 방식으로 양보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박영선, 김현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박영선, 김현철을 해주면 진영은 봐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나 야당 주장이 이렇게 자꾸 야금야금 들어가는 방식이 뭐냐?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헌법은요, 총리가 그 장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추천한 사람한테 아무 소리 안 하고 왜 청와대 인사 라인들에 대해서만 뭐라고 그러느냐? 바로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인 포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이 적당한 선에서
서로 협의하고 노력하고 타협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물러났어요. 지금 2명의 후보자를 면 깎여가면서 지명철회 그리고 자진사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일정한 문제점도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당도 그럼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저렇게 하자 해서 해야 되는데 떡 하나 줬네? 이제 팔 잘라 먹어야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 나쁜 호랑이에요. 전 나쁜 야당이라고 봐요. 예. 사석작전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사석작전 아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사퇴를 했는데 이에 대한 후폭풍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2030 세대들이 부글부글하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25억 건물 투자 김의겸 끝까지 안 했다. 2030 부글부글. 지난 29일 자진 사퇴 기사에 비난 댓글이 달렸는데 8,388개. 이 중에 27%가 2030 작성한 댓글이었는데 박수영 기자가 좀 취재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보시면 댓글이 부동산 투기 들키니까 아내 핑계대면서 도망간다. 끝까지 아내 탓이다. 죽어도 자기 잘못은 아니라는 태도가 구질구질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요. 저도 이 김의겸 대변인, 전 대변인의 글을 아직 통과 안 됐으니까, 처리 안 됐으니까 대변인의 이 글을 보면서, 기사를 보면서 댓글 읽는 걸, 댓글을 훨씬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댓글이 굉장히 신랄한 댓글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읽는 동안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대부분 느낀 게 배신감, 인물 토로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20, 30대라고 하면 촛불 집회를 같이 이끌어갔던 그런 세대들이잖아요. 그래서 촛불 집회에서 다들 박근혜 정부에 함께 분노하고 그리고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외쳤던 그런 청년들인데 그런데 그렇게 함께 외친 줄 알았던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라는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굉장히 깨끗한 척하고 서민을 위하는 척하더니 그동안은 알고 봤더니 그동안 우리가 꼰대, 적폐라고 했던 행위를 다 하고 있었네라는 댓글이 가장 많았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진보 꼰대다 이런 지적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진보 꼰대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좋아. 그런 일을 소신이 바뀌었다. 그렇다 손 치자. 그런데 문제는 내로남불까지 한다는 거죠. 남들이 하는 건 투기지만 내가 한 건 투기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또다시 분노를 하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아내가 다 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김의겸 대변인이 물러날 때 아내가 다 했고 나는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남 핑계까지 대고 자신은 끝까지 깨끗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이건 위선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고려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모교 후배들이 그 대학교 홈페이지에 또 글을 남겼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교 홈페이지에 굉장히 신랄한 비판의 글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보시면 노모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존심도 팔았지만 내 건물은 아직 못 판다는 얘기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건물 팔고 대변인직 유지하겠다 이게 아니라 죄송하다. 저는 그냥 건물을 지키고 아내만 한 거지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실제 학교 후배들이 쓴 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돈이 주는 혜택은 다 누리고 싶은데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정신적 허역에 사로잡히면 저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고요. 또 다른 글을 보면 같이 촛불을 들었던 586 예전에 이제 386이었는데 지금은 50대가 됐으니까 586이죠. 586 진보들이 권력 잡고 하는 일을 보면 그때 정의와 공정을 외치던 사람들이 맞나 싶다. 내가 함께 꿈꾸던 사회가 이런 건가 하는 회의가 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다른 20대가 쓴 글을 보시면 국민이든 촛불 덕본 정권 아니냐. 서민과 99%의 편이라고 하면서 수십억 원, 25억, 26억 하는 부동산을 사는 진보 꼰대의 위선이 싫다. 그다음 또 보시면요. 김현철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586 진보와 철학의 소신이라는 게 더욱 저 정도였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소신이 금방금방 바뀐다.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런 걸 이제 지적을 하는 거고요. 또 직장인들의 얘기 보면 환경부 인사 논란에 대해서 586 세대들이 결국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차고치는 고스톱판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냐 이런 분노를 표했습니다. 야, 지금 2030들의 반응을 박수영 기자가 적나라하게 취재를 해오셨는데 변홍 변호사님, 김의겸 대변인 부부가 은행에서 10억이 넘는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거 놓고서도 사실은 특혜 대출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데 나는 몰랐다. 아내가 투기를 했다. 이른바 투자를 했다. 아내 탓을 한 것도 그렇지만 은행 지점장이 고교 후배다.
라는 얘기도 지금 나왔어요. 떠난 분에 대해서 자꾸 왈가왈부하는 게 좀 그렇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26억짜리 건물에 대해서 10억짜리면 한 40% 담보대출을 설정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은행에서 단순히 담보 가치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 능력이 있는지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수입을 보게 되는데 이분의 수입을 보게 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정도 수입을 가지고 10억 대출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하하다라는 말씀들 몇 분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자세한 내용은 모르니까 말은 못하겠지만 10억 대출을 받는다라면 상당히 이자만 해도 한 달에 뭐 몇백만 원, 4,500만 원씩 되니까 상당한 그 재산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남편 아내 월급 다 합치도록 그때 안 될 것 같은데 자기 같았으면 안 해준다. 거부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에 대해서 이상하다. 근데 또 막상 알고 보니까 지점장이 자신의 1년 후배였다네.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부부 사이 공유였기 때문에 분명히 같이 가서 사인을 했었을 것이고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 가서 저런 거 봤을 텐데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이 여전히 많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특혜대출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박정화 대변인도 사실은 청와대 대변인 그 이전에 청와대 춘추관장하면서 사실은 제가 그때부터 잘 알았는데 제가 너무 바르다 박 선생이라고 그때부터 불러서 뭐 혹시 사모님이 뭐 부동산을 사시거나 아니면 청와대에 계실 때 부동산을 사놓으시거나 뭐 그러시지는 않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오늘 제가 이렇게 화사하게 옷을 입고 나왔지만 주말 내내 우울했어요. 왜요? 왜 우울했어요? 저는 뭐 청와대에 있으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았어요. 청와대가 굉장히 그 막중한 일이기 때문에 뭐 주어진 임무 열심히 하고 청교도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적인 모임도 안 갔고요. 그때 우리 이 거래은행이 바뀌어서 지점이 또 새로 생겼는데 거기도 직접 가서 뭐 담보대출 바꾸면 안 되는 줄 알고 거기 절대 가지도 않았고 했는데 관사도 안 들어갔고. 관사는 무슨 관사예요, 관사. 그랬는데 이게 뭐 저렇게 해서 결국에는 아내도 팔고 어머니도 팔고 하여튼 부동산만은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못하고 와서 주말 내내 그러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만 머릿속에 뱅뱅뱅뱅 돌았습니다. 이게 동해올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던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공정, 정의, 평등의 나라냐라고 외치면서 나는 바보처럼 살았지만 비록 다시 한번 또 저런 일을 할 기회가 오더라도 저는 또다시 그렇게 하겠노라 다짐을 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괜히 바르다 박 선생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아닌데 문제는 박정화 대변인께서 웃으면서 얘기했죠. 박용진 의원님. 조금 전에 보셨던 2030 세대들이 허탈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잇따른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하거나 아니면 버티는 그 이면에 우리는 이렇게 취업도 안 되고 집 살 돈도 없어서 결혼도 고민하고 있는데 저렇게 고위공직자 후보들 혹은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투기, 다주택에 능하면서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 이면성에 허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지난 주말에 제가 눈여겨본 기사가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컬럼인데요. 이진영 채널A 심의실장 그분이 청년들에 관한 이른바 86세대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 교수의 논문을 인용을 해서 그 글을 쓰는 걸 봤는데요. 저는 뭐 이른바 386 세대는 아닙니다. 바로 그 밑에 세대이기는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역시 진보를 얘기했고 또 학생운동과 사회운동 또 진보정치 운동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그 이진영 실장의 칼럼과 또 오늘 저 기사를 보면서요. 내가 혹시 진보군대는 아닌지 2030이 갖고 있는 허탈함과 그들의 가난에 대한 책임을 나눠줘야 될 사람은 아닌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정하게 저는 분명히 좀 기성세대가 되어버린 386, 이제는 586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이미 가진 것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 되어 있는 그 586 세대들이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반성과 자기 성찰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게다가 이제 그분들이 주축이 되는 것이 우리 국민들 보실 때에는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리고 그런 운동권 출신들이 어떤 주요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다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에게 걸었던 기대 그리고 지난 촛불 혁명을 통해서 창출된 정부인 만큼 국민들이 걸었던 기대와 갖고 있는 기대 이런 것들에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조심을 해야 된다. 특히나 더 이상 아까 우리
박정화 전 대변인 말씀하실 때 다 남탓만 한다 그러셨는데 더 이상 박근혜 정부 탓,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탓 하기에는 국민들의 기대가 너무 높으시거든요. 예.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보꾼대라는 말 듣지 않도록 노력하고요.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전 정부와 비교할 수 없는 촛불 혁명을 통해서 국민들 박수 속에서 기대 속에서 창출된 정부이니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반성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질문에 대신하겠습니다. 조국 수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리 계속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인사 책임 지고 나가야 되나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런 나쁜 호랑이가 되지 맙시다. 조홍천 의원이 한번 조국 수석 책임지고 나가라고 했다가 문자 폭탄 때문에 시달렸던 적이 있는데 두 번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보면 독사가 이끄는 김학의 특수단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특수단이 꾸려졌습니다. 대규모로 꾸려졌는데 그런데 오늘 한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윤중천 씨와 이 여성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고소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 여성은 누구인지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2012년 말 이 어쩌면 별장 성접대 사건이 처음으로 터지게 된 시발점이었어요. 윤중천 씨, 건설업자 윤 씨 부인이 여성 A 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과 간통을 했다는 혐의로 2012년에 고소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여성이 윤 씨를 성폭행 혐의로 막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윤 씨의 부인은 간통으로 고소를 한 거고 이 여성은 나를 성폭행했다라고 막 고소를 합니다. 2013년 3월 경찰이 이 여성으로부터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재촬영한 촬영본을 확보합니다. 사회 지도층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내사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같은 해 5월 윤 씨가 사용한 A씨 소유의 외제 차량에서 동영상 원본도 발견하게 됩니다. 윤 씨 성폭행 혐의는 당시 무혐의 처분이 되게 되는데 박소영 기자, 이 여성이 도대체 누굽니까? 네, 이 여성 원래 이 윤준천 씨, 건설업자 윤준천 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에 대해서 이 윤준천 씨의 부인이 두 사람을 간통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죠. 그러자 이 여성 A 씨가 이에 반발해서 이제 윤 씨가 나를 성폭행을 했다라는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이 이제 불거진 건데요. 왜 그랬냐면 이 여성 어쨌든 이제 맞고소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수사가 경찰을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여성의 핸드폰을 봤더니 이 여성의 핸드폰에 김학의 전 차관의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화면을 촬영한 것이 이 휴대전화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이 도대체 어디서 왔나라고 이제 조사를 하다가 이 윤 씨가 몰고 다니던 이 A 씨, 이 여성 A 씨의 차량에서 이 동영상의 원본 파일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김학의 전 차관의 동영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하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됐던 건데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윤준천 씨가 자신이 그 여러 사람들과 연계가 돼 있다라고 하면서 각종 자신의 권력, 영향력을 자랑하는 것을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검찰과 이 여성이 지금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3년 검찰이 윽박 지르고 합의를 종용했다. 검찰이 윤 씨 대변인 줄 알았다. 이 여성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당시 검찰 수사팀은요. 여성 속기사가 조사 내용을 모두 기록했고 영상 녹화도 돼 있다. 무슨 말이냐라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내 알몸 사진을 내밀면서 평소에도 당신이 문란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검찰이 추궁했다. 윤 씨가 김학의 동영상을 직접 촬영했다라고 나에게 말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검찰 측은 A 씨와 윤 씨 간의 문자와 사진 토대로 둘 관계를 질문했다.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없다라고 맞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 박사님, 네. 이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여러 가지 진실 게임의 전선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 여성 A라는 여성과 검찰에 관한 진실 게임 공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제 새롭게 수사팀이 출범했기 때문에 과거의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에 대한 정확한 피해 관계의 진술을 받아내지 않고 오히려 경찰 편에서 김학의 전 차관 편을 들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의혹이 일파만파 제기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건의 진실들을 아마 규명하는데 최대한 많은 노력들을 쏟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사실 김학의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불거지게 되면서 애당초에는 특수강간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는데 이번에도 진상조사단이 수사를 의뢰하면서 특수강간에 대한 얘기는 쏙 빠집니다. 결과적으로 뇌물과 성접대에 관한 부분들로 귀결이 되게 되는데 과연 초창기 주장했던 것처럼 특수강간에 대한 혐의까지 이어지게 될지가 확인이 될 필요가 있는 사실이고 지금 이 내용이 불거지게 됐던 건 2013년 3월 달의 핵심 쟁점인데요. 결국은 그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2012년 말에 이미 여기에 대해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피해 여성 간에 서로 고소고발하게 됐던 사항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예. 따라서 결과를 나중에 다 끄집어냈을 때 정말 세간에서 제기된 의혹처럼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사람들이 특수강간을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에 애당초 시발이 됐던 내용들처럼 그 사건에 윤중천 씨와 얽히고 설킨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곧 검찰의 수사 결과 밝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 국회에서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서로 봤다라고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면서 2차 가해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어떻게 해서 구해서 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조금 보다가 말았고요. 그 시기를 가장 많이 보신 분이 박지원 대표이십니다. 이제 박영선하고 저는 전화를 많이 하잖아요. 낄낄거리면서 오늘 얘기했더니 황교안 장관이 얼굴이 빨개지더라. 아니 박정환 대변인, 지금 김학의 동영상 나도 봤다라고 지금 경쟁하듯이 나서서 말할 것인가? 엄연히 그 영상 안에는 김학의 전 차관도 나올 것이고 상대했던 여성들도 나올 것이고 여성들 주장대로라면 그 여성들의 불안의 실은 피해자잖아요. 치부인데. 그러니까 글쎄 그렇게 그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해 줘야 될 정치인들이 저런 식으로 나도 봤다 어떻게든 봤다 낄낄거렸다라는 얘기를 저렇게 편하게 방송에 나와서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감수성이라는 단어 많이 쓰는데요. 도대체 우리 정치인들한테는 민심 감수성이라는 거는 어디가 있는지 좀 묻고 싶어요. 이 시간에도 그 피해를 봤다는 여성들은 굉장히 힘들어서 그래서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래서 지금 그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과거 진상을 조사하려고 하는데 조사 자체는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또다시 검찰이 자기네 치부는 드러내지 않고 수사를 하려는 모습은 보이고 국회의원들은 저렇게 해서 낄낄거리면서 그 피해 여성들 사진 봤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돌려봐서 얘기를 하고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디 가서 누구한테 믿고 나의 피해를 나의 아쉬움을 호소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든 저 동영상 봤다고 이런 자신 있게 저렇게 떳떳하게 말씀 좀 안 하셨으면 하고요. 제발이라 방송에서라도 그 피해를 봤을 거로 보여주는 여성들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힘 도와주겠나라고 이렇게 말씀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정치인들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한편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인 동료 연예인인 윤지호 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비상호출 버튼이 누른 지 9시간 47분이 경과했지만 출동은커녕 아무런 연락조차 없다. 경찰 측의 상황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경찰이 내가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서 비상호출을 눌렀지만 10시간이 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 라고 불만을 제기한 거예요. 직접 윤지호 씨가 경찰과 통화한 내용 들어보시죠. 예, 선생님. 저 왜 연락하셨어요, 이제? 지금은 우리 청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112 상황실 쪽으로 그게 연락이 안 했었나요? 그럼 제가 알 수가 없죠. 저는 3번이나 눌렀는데. 숙소에서? 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제가 책임질 게 아니고. 그 기계 자체의 문제를 일치 않은 겁니다. 그러면 왜 신고 접수조차 안 된 거예요? 제가 다시 확인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저 이미 죽고 없겠네요. 지금 몇 시간 지난지는 아시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거 아니죠? 상황이 있었으니까 눌렀겠죠. 제가 장난으로 눌렀겠어요? 새벽에요? 그래요. 제가 이제 확인하고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신변 보호 네, 요청을 지금 윤지호 씨가 한 상황이고 네. 숙소에 뭔가 다른 사람들의 흔적을 느껴서 경찰에게 어떤 비상 버튼을 눌렀는데 10시간 되도록 뭐 응답이 없었다. 지금 이런 문제예요. 제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한 거는 집에 그 잠금 장치가 뭐 고장이나 있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왔더니 가스 냄새가 났다. 가스 냄새가 났다. 환풍기를 이렇게 작동하는 끈 있잖아요. 그 끈이 절단돼 있었다. 누군가 그럼 잘랐을 수도 있는. 그거는 이제 모릅니다. 모릅니다만. 윤지호 씨의 지금 예. 발언에 따르면 그리고 2층과 옆 건물에서 이렇게 이상한 벽에서 이상한 기계음이 난다. 이거 뭔가 위해를 그러니까 위협한 상황을 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는 예. 경찰에 이미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경찰이 그래서 비상 호출 기계를 준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눌렀는데 3번이나 눌렀는데 작동이 되질 않았는지 경찰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9시간 20분이 지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이거를 기계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경찰 측에서도 이걸 반응을 하지만 담당하는 경찰에게 이 또 문자가 가는 모양이에요. 예. 문자는 또 받았대요. 그러니까 기계가 작동을 한 거죠. 예. 근데 작동을 했는데 그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되는 그쪽에는 인지를 못하고 문자는 또 이 경찰이 받았는데 경찰이 이 문자를 확인하지 못했다. 예. 글쎄요, 뭔가. 3번인데. 그러니까 저는 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예. 윤지호 씨가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서 아주 불만스럽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윤지호 씨는 지금 경찰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고요. 그 건물도 제가 알기로는 여가부에서 제공하는 그 숙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윤지호 씨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설 경비 업체를 동원합니다. 아, 국가가 나를 보호하지 않는구나. 대한민국 경찰이 나를 보호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사설 경비 업체에서 뭐 보호를 받고 그다음에 숙소도 옮기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저런 용기를 갖는 사람들 때문에 조금씩 달라집니다. 내부 고발자들 때문에 달라지는 거거든요. 안에서 고발하는 사람들, 용기를 내서 증언하는 사람들을 정부가 보호해주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보호해주지 못하면 모두가 다 이 침묵의 카르텔의 절대악의 앞에서 침묵하고 방관하고 도망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프로그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보호해야 될 경찰이 이걸 제대로 못했다고 한다면 저렇게 당황스럽게 미안해요 죄송해요 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따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윤지호 씨가 갖고 있는 저 공포와 두려움 어쩌다 가끔씩 용기를 내는 정치인들도 저런 공포를 갖거든요. 근데 그 개인이 얼마나 지금 큰 공포와 두려움을 갖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 좀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세 번째 이슈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 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네, 돌직구쇼 수사반장 백주영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변 변호사님도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사건은요. 주말 내내 뜨거웠습니다. 포천 매니큐어 살인 사건. 16년간 범인을 잡지 못했던 장기 미제 사건의 용의자가 16년 만에 등장을 한 겁니다. 과연 이번엔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 영화 살인의 추억에도 이 사건이 영화화돼 소개된 바 있습니다. 2003년 11월 5일 경기 포천에서
피해 여중생 엄양은 당시 15살이었어요. 저녁 무렵 어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엄마, 나 곧 들어갈 거야 라는 메시지가 마지막이었어요. 이후 10분 거리 학교에서 3시간 넘게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실종 23일째 의정부 민락동에서 집과 거리가 8km 떨어진 곳에서 가방과 신발, 책 등 소지품 13점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한 점은 이름이 찍힌 채 발견됐다. 2003년 12월 20일 실종 47일째 의정부 자일동에서 실종 장소와는 15km 떨어져 있는데 배터리가 분리된 휴대전화와 운동화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8km 거리에는 가방, 신발, 책 이름 찍고 15km 거리에는 휴대전화와 운동화를 범인이 버려둔 거죠. 실종 96일째 포천 도로변 인근 배수로에서 지름 60cm 좁은 배수관 안에서 엄양의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경찰이 수사본부를 꾸려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단서를 발견하지 못해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은 이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특이점들이 있습니다. 발견 당시 알몸으로 웅크린 자세였다는 것. 성폭행이 의심되는데 정액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눈에 띄는 외상이나 결박 흔적은 없었고 심한 부패로 사인을 특정할 수 없었는데 가장 특이한 점은 지금 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톱과 발톱에는 정말로 정갈하게 빨갛게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고 손톱과 발톱을 매니큐어 칠한 뒤에 정갈하게 누군가 깎아놨다는 겁니다. 여중생은 평소 매니큐어를 칠하지 않았습니다. 백기종 팀장. 경찰에 계셨을 때 이 포천 매니큐어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접하셨을 텐데 이게 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네, 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건 이제 그 당시 우선 첫 번째로 수사를 시작을 하면 이 범인의 행동 특성이나 이동 동선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 아무런 단서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CCTV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열악한 그 CCTV가 많이 설치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죠. 저도 이 사건 현직에 있을 때 공조수사 공문도 받아서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걸 보면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96일 만에 시신이 발견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피해자의 소지품이 바로 의정부에서 2번이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신은 포천 소호루 배수구 낚시터 인근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죠. 96일 만에. 그렇다고 하면 빨간 매니큐어를 손과 발톱에 이제 칠하고 이게 부검 결과가 어떤 거냐면 이미 생전에 칠한 게 아니라 사망 이후에 칠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망 이후에 그렇게 하고 칠해놨다. 또 더욱 특이한 건 뭐냐면 그 손발톱을 가지런하게 손톱깎이 같은 걸로 잘랐어요. 그러니까 가지런한 손발톱을 남겨둔 채 시신이 발견됐는데 저는 이게 보면 객관적인 수사 경험칙상 보면 의정부나 포천의 연고감, 지리감이 있는 범인은 틀림없어요. 왜 그러냐면 11월 오후 6시란 말이죠. 그리고 발견 당시도 보면 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추운데 그런 상황에서 이 거리나 피해자가 발견된 걸 보면 동선이 상당히 포천과 의정부 일대를 자주 아는 연고감이나 지리감이 있는 사람인데 저는 이 사건을 그때 당시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유명 연쇄 살인 사건의 그 살인범이 자기 여성 편력이 이제 일어나고 살인 사건이 났던 건 자기 부인과 애인이 결별을 선언하고 이제 이런 측면 때문에 연쇄 여성 살인을 벌였던 이제 그 범인도 있었는데 이 사건을 보면은 범죄자의 심리가 어떤 거냐면 굉장히 깨끗한 피부에 빨간색을 선호하는 그런 매니큐어를 바르는 여성에게 뭔가 모멸내지는 상처를 받았거나 하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하면 수사의 어떤 동선이나 행동 특성, 그러니까 범죄라고 하는 부분은 범죄 현장은 증거의 보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범죄 결과를 보면은 그 범인의 특성이나 사고나 심리나 행동 반경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의 그 알이라는 그 프로에서 그 당시 대학생이었던 여대생이 그 제보를 한 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이 여성이 일주일 전에 이 포천 여중생이 납치되기 일주일 전에 본인도 동승을 했답니다. 하얀 수용차에. 그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함께 다뤄볼 텐데 이 얘기 하기 전에 먼저 빨간 매니큐어를 발랐다라는 것이 뭔가 그 점에
이 사람이 어떤 피해망상을 겪거나 피해를 당했던 어떤 그런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게 언론에서 그리고 경찰에서 이 사람의 용의자의 몽따주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함께 보시면서 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몽타주 맞습니까? 네네. 이 몽타주가 맞고,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여대생이 진술한 그런 법 체면 수사를 거쳐서 작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차량 번호도 나오긴 했지만, 결국은 여성으로부터 앞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심리적인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아니면 성도착증이나 변태 성욕자 행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보세요. 피해 중생을 살해하고 그 다음에 시신의 손발톱에다 매니큐어를 바르고 그걸 가지런하게 손톱깎이 같은 걸로 깎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떤 그 증자가 있냐면 이 포천 여중생의 속옷, 그러니까 속옷과 스타킹, 브래지어 이런 게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뭐냐면 일종의 우리가 보통 간음증이나 성도착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여성이 내가 좋아하는 여성의 그 옷이라든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리품처럼. 그런 기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지거나 보면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범인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성도착증이나 변태 성욕인데 제가 일선에서도 보면 특정 컬러를 좋아해가지고 그 컬러를 좋아하는 여성을 계속 쫓아다니다가 결국 그 여성을 납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람을 잡아서 구속한 사실도 있는데 나중에 피의자 신문 줘서 인터뷰를 해서 받아보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컬러를 굉장히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칼라에 집착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심리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사건이 지금 공소시효 폐지가 2015년도에 폐지가 됐거든요. 아마 저는 이 사건을 꾸준히 해서 다시 재수사해가지고 범인을 반드시 체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후에 매니큐어가 칠해졌다라는 사실도 좀 백 팀장이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16년 만에 이 사건의 제보자가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 대학생이었던 제보자 한 씨는요, 엄양 실종 일주일 직전이죠. 저녁 무렵에 걸어서 귀가하던 중에 낯선 흰색 차량에 탑승할 것을 권유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한 씨가 한 차례 거절 후에 탑승을 했는데 도착지에서 내려달라 하자 문을 잠근 채 계속 운전을 했다. 결국 달리는 차에 문을 열고 탈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 한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자 손이 매우 하얗고 손톱이 깔끔했다. 꼭 투명 매니큐어 칠한 것처럼 깔끔했다. 경찰이 이 용의자의 몽타주를 작성했고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몽타주로 나왔습니다. 한 씨가 최면 수사를 통해서 당시 납치했던 차량 번호가 경기 735X다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근 공업사에서 나와서 자신을 따라온 점을 기억했는데 안타깝게도 해당 공업사가 2003년에 전산 기록은 없었다는 거예요. 2006년 이후에 공업사에 온 경기 735X의 차량을 확인해본 결과 인근에 거주하는 정모 씨의 차량인 것이 특징이 됐는데 정 씨는 당시 20대 아들이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지만 정 씨 아들이 해당 시간에 포천에 있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몽타주 속 외모자와 거리가 있는 점 등등으로 용의자로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변한부 변호사님, 16년 만에 제보자가 등장을 했는데 남성 운전자의 손이 하얗고 투명 매니큐어를 칠했다.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예. 16년 전에 저분은 이제 제보를 하지 않으셨던 게 저 사건이 발생했던 것을 보고 지난번에 나를 납치하려 했던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닌가라고 의심했었지만 어차피 잡히게 되겠지. 또 여러 가지 두려움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보를 하지 않으셨었고 이번에 한 모 언론의 탐사 프로에서 이제 제보를 받는다고 하니까 제보를 하면서 이제 다시 수사가 또 시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경찰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서 전면적인 재수사로 나가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좀 관련 제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토대로 해서 내사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이제 다시 한번 좀 찾아봐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 팀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방면의 수사에 걸쳐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 사건을 다시 면밀히 보시면서 하나의 그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고 아마 찾고 계시는 과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백 팀장님, 이분 말고 한 씨 말고도 화장품 매장이 그 근처에 있었는데 빨간 매니큐어를 사간 남자가 있었다. 라는 직원도 한 명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 제보가 있었는데요. 남성이 와가지고 굉장히 빨간 매니큐어를 2개를
달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제보들이 결국 퍼즐 맞추기식으로 모아지게 되면은 체포가 되는데 저는 이제 미제 사건을 왜 해야 되냐면요. 사실 공소시효 태안이법 사건 때문에 태안이법 아시죠? 예. 사실은 그 6살 먹은 아이가 대구에서 항상태를 당해가지고 46일 만에 결국 사망을 했는데 결국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이제 종료가 돼버린 상태에서 재수사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 재수사 돼가지고 사실 굉장히 많은 사건이 해결이 되고 있어요. 용인 교수부인 살인사건, 그 다음에 나주 여고생 드들강 살인사건,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산의 갱티곡의 노래방 살인사건, 서울 구로동,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 미지 사건이 해결이 되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지금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도 이런 어떤 제보라든가 이런 게 나가게 되면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경기 북부청의 이재훈 강력계장 주재에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내사 단계를 벗어나서 빨리 미지 사건 다시 재수사를 시작해가지고 정말 이 그 15살 먹은 여중생을 범인들한테 납치당해서 결국 살해한 시신으로 돌아온 이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10분 거리밖에 안 된 여중학생 아이가 집에 엄마 곧 돌아갈게 하고 사라진 이후에 지금까지 범인이 안 잡힌다. 그러면은 그 집안의 피해자 부모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느끼는 이런 어떤 불안감이 크거든요.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건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야, 그 빨간색 매니큐어를 사간 남성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진하냐라고 매장 직원에게 물어보기까지 했다라는데 재수사가 결정돼서 조속히 좀 많은 제보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무면허 뺑소니 차에 대리운전 기사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CCTV 영상부터 직접 살펴보시죠. 어둠이 거치지 않은 새벽에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꽃이 튑니다. 표지판을 들이받은 충격에 차량이 한 바퀴를 돌고 나서야 겨우 멈춰서는데요. 운전기사가 차량에서 내려서 사고 현장을 살피는가 싶더니 잠시 후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결국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친 뒤에 이 운전자는 달아나는데 이 사고로 60대 남성 1명과 50대 남성 1명이 크게 다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2명 모두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대리운전 기사들이었습니다. 백 신장님 지금 사건 상황 보셨는데 이 운전자가 30대 운전자였는데 1명이 죽고 1명이 중상을 당했는데 열심히 일했던 대리운전 기사들이에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 창원 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지금 이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요. 사실은 지난 3월 28일 새벽 3시입니다. 저는 왜 이게 더 안타깝냐면은 지금 대리기사는 61세하고 52세대 이 두 대리기사가 새벽까지 근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다른 것도 아니고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면허의 지인 명의로 빌린 렌트카에 이 운전하게 된 동기가 또 전 너무 답답해요. 친구들 4명이 술을 먹다가 야 우리 술 먹었는데 집에 좀 데려다줘 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그리고 새벽에 무면허 상태에서 지인이 빌린 렌트카를 가져와가지고 태우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녹색 신호에 건너는 사람을 치어서 그다음에 현장에서 61세 된 이 대리기사는 사망케 하고 또 52세 된 분에게는 중상을 입히는 이런 상태인데 사실 이게 그렇게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하거나 아니면 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또 왜 도망을 갔습니까? 내가 무면허니까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원인, 범죄를 더 크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이런 잘못된 부분입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무면허, 음주운전에 운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진짜 호소하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 사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인데요. 오늘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이 됐을지 하플 4인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코리아네어 그리고 칼기 폭파 사건 당시의 사진입니다. 니콜라스 케이지와 그리고 웬 서신이 붙어있는데 약간 좀 북한 느낌이 나는 서신이에요.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이 땅콩을 퇴출하며 땅콩과의 질긴 악연을 끊었다는 소식입니다. 뭔 얘기인고 하니 땅콩 회항 사건의 또 다른 주인공이기도 했던 마카다미아를 비롯해 땅콩 성분이 들어간 음식들은 모두 다 기내 서비스에서 빼! 땅콩 등과 다 빼! 대한항공 측은 이번 땅콩 서비스 중단은 순전히 승객 건강과 관련된 조치다. 세계 주요 항공사들도 잇따라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땅콩 대신에 크래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모든 식재료에서 땅콩 성분은 다 빠진다고요.
대한항공 측에서는 사실 참 징글징글한 단어이기도 할 이 땅콩의 영원한 퇴출. 땅콩 회항으로 드러난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과 결국 이사장직을 박탈당한 조영호 회장. 이런 일련의 상황 속 땅콩 퇴출까지 뭔가 묘하게 맞물려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아니 이제 저희들은 야, 그 땅콩 항공에서 땅콩을 빼는구나. 이렇게 딱 보이는데 승객의 건강과 관련돼서 땅콩을 뺀다라고 하는데 시점이 좀 묘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땅콩을 잊고 싶었던 거 아니냐, 이제는 땅콩을 지우고 싶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땅콩을 이렇게 각종 식재료에서 빼고 간식에서 빼고 하는 것은 좀 요즘 세계적인 그 항공사의 트렌드입니다. 그렇긴 해요. 네, 그 싱가포르 항공, 브리티시 항공 등등이 지금 요즘에 최근에는 이 땅콩을 식재료에서 빼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 땅콩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기도 하고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땅콩 알레르기는 내가 땅콩을 먹지 않더라도 옆 사람이 이 땅콩 봉지를 뜯기만 해도 네, 막 이렇게 또 같은 데가 붓고 막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그 앓고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좀 위협적이고 무서운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실제로 지난달 17일에 이 미국 소년이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이제 필리핀을 가는데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에서 이 식재료로 땅콩을 쓰다 보니까 이 아이가 땅콩 알레르기를 앓고 있었고 그래서 필리핀 마닐라로 가는 항공을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이게 이제 서로 이걸 밝히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이제 출발이 지연돼서 승객들이 굉장히 불편해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이런 사유들로 이렇게 땅콩을 이제 식재료에서 빼겠다라고 했는데 뭐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박용진 의원님 땅콩을 회항 전에 뺐더라면 땅콩 회항 사건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조양호 우리 회장이 이번에 경영권 박탈 당하는 수모를 겪으면서 엉뚱한 데 가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땅콩한테 화풀이하는 거 아니냐. 들어요. 그래서 땅콩 날벼락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땅콩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인데 3개씩 시켜 먹습니다. 대한항공에 여러분 좀 피해를 줬는가 싶긴 합니다만 좀 이상한 건 말이죠. 이상한 거. 땅콩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음식물이냐. 한 100가지가 넘을걸요? 복숭아도 있고. 예, 대단히 키위도 많습니다.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빼는 추세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니, 그 위험하고 말 많은 술은 그렇게 무한정 제공하시면서 굳이 왜 땅콩만 빼는지. 이거 화풀이다. 이러면서. 이거 땅콩에 대한 화풀이다. 땅콩 회한 건 아무 관계없다고 또 얘기하시니까 그게 더 이상한 느낌인데요. 승객 건강을 걱정해 주시는 것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유익 있게 잘 추진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우리 승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대한항공을 사랑하고 또 대한항공에 투자했던 많은 개미 투자자들 생각하시면 앞으로 좀 그런 잘못된 습관을 버리시는 게 전 우선이고 제대로 된 경영 판단하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땅콩도 빼면 물컵도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뺄 게 많죠. 뺄 게 많아요. 땅콩 회항에 땅콩 빠졌다 소식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하플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1987년 칼기 폭파 사건의 외교 문서가 공개돼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 전두환 정권이 칼기 폭파범 김현희를 87년 대선에 이용하려 그녀의 송환에 안간힘을 썼다는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 어제 공개된 88년 외교 문서를 보면 정부가 김현희를 대선 전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서 외교 교섭을 벌인 과정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칼기 폭파 사건과 관련해서 바레인의 특사로 파견된 박수길 당시 외교부 차관보는 늦어도 12월 15일까지 한국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12일까지는 바레인 측으로부터 인도 통보를 받아야 한다라고 보고했는데 당시 12월 15일은 제13대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당초 바레인은 김현희를 현지 시간으로 12월 13일 오후 8시 한국으로 이송한다고 우리 측과 협의했지만 출발을 5시간 앞두고 이송 계획을 24시간 연기한다고 통보했는데요. 이에 박 차관보가 연기는 우리 측에 너무나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곤혹스러워한 상황 역시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또한 미국 측의 입금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마유미, 김현희의 일본 이름이죠. 마유미의 인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주지 않을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정부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배영 박사님 당시 13대 대통령 선거 하루 전에 칼기 폭파범, 그러니까 북한의 지령을 받고 칼기를 폭파했다는 김현희를 한국으로 데려와서 엄청난 국내의 사건을 터뜨려야
대선에 유리하다라고 판단했던 거군요. 그리고 그 당시 뭐 사전 투표가 있을 때도 아니니까 대통령 선거 전날에 빵 하고 터트리는 게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거다 판단했던 것 같고요. 대통령 직선 지휘로 치러지는 선거인데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야권이 분열된 상태로 치러지다 보니까 야권이 분열돼 있고 특히나 우리 정부가 특히 군사정부에서 늘 얘기해왔던 것처럼 북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었고 이를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라는 문건들이 드러나게 된 건데 이 외교 문건 같은 경우는 특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공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87년도에 있었던 문건이 지금 와서 공개되고 나서 그 민낯이 드러났던 것처럼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외교적으로 있게 되는 굉장히 미묘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먼 날에는 어떻게 평가될지도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이긴 합니다. 예, 사실은 박정화 대변인 과거 선거 때 총선이나 사실 대선 때 이른바 이런 작전들이 공공연하게 좀 많이 있었던 것이 또 사실이죠. 불편한 진실이죠. 불편한 진실이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저런 사건을 조작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하여튼 의도적으로 활용을 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우리 사회도 아직 성숙하지 못했고 정치 환경도 성숙하지 못했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폭파 사건도 그랬고 뭐 북한하고의 문제도 그랬고 여러 건들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은 전 이미 많이 우리나라도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정치권도 국민들 그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좀 더 열심히 정책과 본인의 갖고 있는 이상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그거에 따라서 승부가 나는 그런 선거 문화가 많이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작전 이런 거 펼치면 안 된다 이거죠. 세 번째 하풀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일본인 여자친구와 네 번째 결혼을 했던 할리우드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 캐서방 아니었어요 이분? 언제 또 일본인 여성과 결혼 4일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앨리스 김과 결혼해서 한때 국내 팬들에게 캐서방이라고 불리며 사랑을 받았던 니콜라스 케이지. 슬아의 아들 한 명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듯 했지만 지난 2016년 결혼 12년 만에 파경을 해서 아쉬움을 샀는데 이후 네 번째 결혼을 약속했던 여성은 일본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고이케 에리카. 그런데 혼인 신청서를 낸 뒤 4일 만에 혼인 무효 확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거의 뭐 5G급 혼인 취소 배경에 대해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애초 법원에 혼인 신고할 당시에 케이지는 만취 상태였고 주변 사람들에게 난 결혼 안 할 거야 라는 등의 농담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케이지는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전 부인 앨리스 킴과의 결별에 대해 충격적이었고 그런 징후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한 바 있어서 아직 앨리스 킴을 못 잊은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일본인 여성과 다시 결혼했다는 소식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 전에 사실은 캐서방으로만 좀 뒤늦게 알고 있었는데 그분과는 왜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도 그 캐서방이라고 부르면서 그때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한복 입고 같이 있는 모습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들 기억하셨을 텐데요. 근데 2016년에 두 사람 이혼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추측은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추측 중에 하나가 뭐 앨리스 김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불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뭐 그 얘기는 또 뭐 니콜라스 케이지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혼설이 전혀 근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그랬지만 구체적인 이혼 사유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 워낙 그 전부터 약간 삐그덕거리는 모습이 보이기는 했어요. 2011년에 두 사람이 길거리에서 크게 말다툼을 하다가 이 니콜라스 케이지가 앨리스 김의 팔을 이렇게 잡는 바람에 두 사람이 싸운다라는 신고가 들어가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결혼 과정에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워낙 이제 손도 크고 돈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파산 위기까지 갔었다라는 이제 그런 보도까지 나오면서 이 두 사람이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미국 법이긴 합니다만 변호문 변호사님 혼인 신청서를 냈을 때 이게 술에 취해서 술김에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4일 만에 혼인 무효 확인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저쪽은 혼인 무효 확인서를 내면 혼인이 취소되기도 하는 모양이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혼인 무효 소송이라 그래가지고 소송을 통해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할 당시에 내가 술에 너무 만취했거나 아니면은 전혀 혼인의 의사가 없었는데 상대방을 속였다라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라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혼인 무효 소송에 대해서 판결로 이런 혼인 자체는 없었다, 처음부터 없었다는 걸 인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마 미국에도 비슷한 사례로 해서 혼인 무효에 대해서 아마 신청서를 내니까 판사가 심리를 해서 그 당시에
당시에 정말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그냥 충동적으로 했다가 이거를 그냥 이혼을 하려는데 이혼하면 유자율이 되니까 혼인 무효로 하려는 것인지 좀 심리를 해 보시겠죠. 옆에서 박용진 의원이 귓속말로 저한테 4일 만에 혼인 취소하면 위자료는 안 내냐고 물어본다고. 예,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혼인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혼인을 안 했던 거니까 위자료를 안 주게 되죠. 한국법에 의한다면. 기간을 좀 지나더라도 형님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아니 다른 건 아니에요. 예. 궁금해하네. 30년 사고서 무효 신청 안 된다는 거. 되죠. 농담입니다. 네 번째 하프 주인공 만나보시죠. 전남 지역 등 전국 대학 수백여 곳에 일명 김정은 서신이 나붙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목포해양대학교 등 3개 대학 인근에서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낸 서신이라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어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대자보에는 남조선 시스템을 마비시키기 위해 3대 전술 강령을 지시했다며 김정은 명의의 3대 강령과 함께 소득주도 성장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이윤 추구 박살냈다. 최저임금을 높여 고된 노동에 신음하는 청년들을 영원히 쉬게 해줬다라는 등등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전대협이라는 이름으로 촛불 집회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었는데요. 해당 단체는 지난해 문 대통령을 풍자한 문재인 왕 시리즈 대자보를 붙인 우파 단체로 알려진 상황. 경찰은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서 발견된 점을 토대로 전대협이라는 특정 단체가 부착한 것으로 보고 현재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변한봉 변호사님, 이거 초반에는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라고 했는데 국보법 위반 대상이 됩니까? 국법보호라고 보려면 이제 이적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 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적단체,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조금 비판하는 희화하고 있죠. 조롱하고 있기도 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 이제 시선을 달리하면서 뭔가 북한에서는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있는 것처럼 상당히 좀 지나친 풍자로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표현의 자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라고 볼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현 정부의 정책에서 우리는 반대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북한이나 좋아할 정책이지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나친 풍자로 해서 이것을 표현의 자유형으로 보아야 될지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비판이고 명예훼손이니까 수사를 해야 될지 그 섬에 있는 사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학생들의 단체인데 이름도 전대협이잖아요. 그때 우리 문재인 왕 시리즈 보도해드리면서 전대협을 좀 풍자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대학생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붙인 것인지 아니면 뭔가 뒤에 배후 세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얼마든지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가져갈 수 있겠으나 저는 저 대자보의 우측 측면에 보게 되면 세월호 배지를 저렇게 형상화시키면서 이 조롱과 풍자의 대상에 썼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많은 국민들에게 좀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관한 부분들을 뼈아프게 지적할 수 있을 텐데 왜 꼭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대자보를 붙이게 됐을지 사실 누가 이런 대자보를 붙였는지에 대해서도 꼭 좀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또 학생회장 선배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돌직구쇼에 학생회장 출신 많네요. 성대 학생회장, 경희대 학생회장. 네, 그렇군요. 누가 이 대자보를 붙였는지도 조만간 드러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60초 과항고 후에 오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여수에 가면요, 한 식당에 여수 밤바다 이 노래를 부른 장범준 님이 오면 그날 모두 음식 공짜라고 플랜카드를 건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범준 씨가 그 식당을 찾았다고 해요. 자, 그래서 장범준 님이 방문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자정까지 모든 음식 공짜. 실제로 전날 저 식당을 찾은 사람들은 모두 다 공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700만 명 한 해에 관광객이 왔었던 여수 관광객이 이 여수 밤바다 노래 이후에 한 해에 500만 명이 늘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뛰었기 때문에 지금 저기 보면 플랜카드 보면 여수를 먹여 살린 저 플랜카드가 만든 말인 것 같아요. 12시까지 공짜 음식 즐기신 분들은 모두 다 기분 좋은 어떤 여수에서의 하루가 됐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장범준 하면은 여수 밤바다뿐만 아니라 또 유명한 노래 하나 있죠. 벚꽃 엔딩도 바로 장범준의 노래인데요. 오늘 진짜 힐링 뉴스 주인공은 바로 이 벚꽃들입니다. 자, 지금 전국 각지에서 우리 사실은 중부지방과 수도권을 제외한 남쪽에서는 벚꽃이 정말로 흐드러지게 폈다고 합니다. 진해에서도 벚꽃이 관측되고 있고 충청도, 전라도 이쪽에서도 벚꽃이 흐드러지게 폈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오늘 매우 쌀쌀하지만 이 벚꽃 모습이 하나도 안 나오네. 벚꽃 사진 없습니까?
예, 없답니다. 네. 벚꽃 노래라도 들으시면서, 벚꽃 기분, 물씬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여의도 벚꽃 축제입니다. 여의도 벚꽃 이번 축제가 주말에. 이번 주부터 시작돼요. 예. 조만간 서울에도 벚꽃이 피겠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